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의 박종광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기반 AI를 활용한 제조혁신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중소, 중견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머신러닝 교육과 제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철강회사의 제조 현장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제조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했던 1995년도의 제조혁신은 현장을 중심으로 한 분임조 활동이었습니다. 이 기간의 분임조 활동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회사 내 많은 분임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개선 사항을 서로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해 분임조 간 경쟁력을 통하여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정부에서도 분임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단위, 전국 단위의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실로 많은 회사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서로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여기서 우승한 분임조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해외 연수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분임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지도한 분임조 또한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여 대통령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스시그마의 등장은 이러한 기류를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2000년대 이후 식스시그마를 이용한 혁신은 전사적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스시그마는 유행처럼 회사들로 퍼져나가게 되고요. 식스시그마는 단계가 복잡하고 다소 깊은 통계적 지식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현장 중심보다는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식스시그마를 리드했던 회사들의 혁신팀은 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스시그마가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과 같이 지위의 쇠락과 함께 2010년도쯤 이후부터 빠르게 식스시그마 활동이 소멸하게 됩니다. 과정의 복잡성이라든지 주어진 틀에 구속하는 개선 활동, 성과에 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의 투여 등 비효율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의 분임조 활동은 과거에 비해 열정적이지는 않지만 한국표준협회 관리하에 현장 개선의 역할을 지속 수행했습니다. 식스시그마 이후 제조 혁신의 공백기에 새롭게 떠오른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확산은 식스시그마만큼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식스시그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개선 방법론인 반면 스마트 팩토리는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을 통합하는 설비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 사업의 확산으로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MES, ERP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회사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사업 추진의 기대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데이터 구축이 마무리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데이터 구축은 외부 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소 쉽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를 내는 단계는 회사 내부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외부 기술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의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기존의 제조 혁신 방법론, 예를 들면 SPC라고 불리는 통계적 공정관리, 그리고 TQC라고 불리는 전사적 품질관리, 식스 시그마 등과 같은 방법론에 최근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 빅데이터 처리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람 중심의 방법론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의 방법론으로 고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제조 혁신의 역사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이전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하든 노동력, 풍력 또는 수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원들은 원하는 장소로 필요에 의해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생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생산품들은 이동에 제한이 있어 한정된 장소에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어, 굉장히 제약하는 요인이었고, 이런 구속은 18세기의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증기기관은 이동에 용이한 석탄과 물을 이용하여 원하는 에너지를 어디서든 만들 수 있었으며,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차, 그리고 증기기관을 위한 증기선과 같은 이동수단은 대량의 물류 이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모스에 의해 발명된 전신기는 사람이 정보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공간의 제한 조건을 한순간에 해결하였습니다. 정보의 전달과 물류의 이동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 발전의 제약사항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생산한 재화를 지역에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비로소 소규모 가족 중심의 기업에서 근대적인 대기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넓은 지역에 퍼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대기업들은 공급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독점 기업의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챈들러는 1977년 보이는 손이라는 제목에서 산업혁명 이후 이와 같은 근대적 기업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위한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작업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처럼 노동자들의 각자의 경험과 기술에 의존한 생산 방식으로는 대량의 제품을 균일하게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경영 기법이 프레더릭 테일러가 창안한 과학적 관리 기법입니다. 테일러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기술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경영자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작업 관리에서 객관적인 지표에 바탕을 둔 과학적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특정 작업에 대한 도구를 개선했고 노동자의 동작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측정을 통해서 작업을 표준화시켰고 객관적 지표를 통해 노동자 적성을 판단하고 과업을 부여하여 업무 효율을 상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믿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테일러는
노동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영 성과의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기업에서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 과학적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고 기업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과학적 관리 기법이 현대 경영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프레더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을 제조업의 첫 번째 제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관리 기법은 포드 자동차의 컨베이어 시스템 생산 방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포드는 자동차 생산 과정을 표준화, 분업화, 전문화시키고 이를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 생산 방식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의 증가는 생산 원가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자동차를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초로 생산한 포드 모델은 미국 내 공급되는 기존 자동차 대비 10분의 1의 가격으로 공급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부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한 대에 2천에서 3천 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델 T의 판매 가격은 300달러 수준이었으니 엄청난 가격의 인하라고 할 수 있겠죠. 포드 T 모델은 미국의 자동차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저는 제조 원가를 10분의 1로 줄인 컨베이어 시스템을 제조업의 두 번째 제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전 세계는 유럽을 중심으로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게 되는데요.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의 경제 중심은 자연스럽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성장은 미국 내 제조업의 제조 혁신이라기보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경제 부흥의 중심에 있던 미국의 대기업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기업들은 앞다투어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이 다각화되었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업의 내실보다는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데만 경영자들의 관심이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뭘 하든 성공할 줄 알았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사업 분야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한 경영 이슈로 떠오르게 됩니다. 경쟁력이 있는 사업과 경쟁력이 없는 사업을 구분하여 경쟁력이 없는 사업은 빠르게 청산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은 더욱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들이나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대학은 기업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컨설팅과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외형을 키우기에만 집중하던 시기에 기술력에 집중하면서 내실을 키워온 나라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경제 부흥이 매우 절실했는데요. 이 시기에 일본은 미국의 통계학자 에드워즈 데밍을 초청하여 통계적 품질 관리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사실 데밍은 미국에서도 통계적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설파했지만 사업을 다각화하고 대량 생산에만 관심이 있던 경영자의 귀에 의미 있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영자들은 통계적 품질 관리를 일본 내 기업 문화에 맞는 전사적
품질 관리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저는 전사적 품질 관리를 통한 일본 제조업의 기술 발전이 세 번째 제조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를 통해 일본 기업의 품질은 미국 기업에 비해 월등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포드, 마스다 사례가 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대량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유럽과 미국의 차량을 라이선스로 조립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모델은 1953년도부터 1959년까지 일본 자동차 생산량의 30% 수준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는 일본의 마쓰다와 미국 포드 본사에서 만든 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 모델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모델이 출시된 후 포드 고객은 일본산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변속기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포드 엔지니어는 일본산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포드 엔지니어는 두 가지 변속기를 분해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산 변속기의 부품들은 모두 지정된 허용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변속기의 부품들은 허용 범위 내에 들면서 동시에 미국산에 비해 공칭값에 훨씬 더 가까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더 정밀하게 만들어진 일본산 변속기는 더 부드럽게 작동되었고 고객이 경험하는 문제가 미국산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한편 도요타 자동차의 다이이치 오노는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이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은 고작 연간 3만 1,597대로 미국의 하루 생산량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생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조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장비, 근로자, 공급업체의 유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스트인타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 설계 및 제조 공정에서 불필요한 복잡성 제거를 단행했습니다. 공정 간의 최소 재고를 유지하면서 다품종의 자동차를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생산 현장의 7대 낭비 요소인 과잉 생산, 재고, 불량, 작업 대기, 운반, 가공, 동작들을 정의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유연 생산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도요타 자동차의 핵심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과 도요타 생산 방식을 기반으로 1970년대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거대해진 기업의 관리가 어려워진 미국은 비로소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토로라에 의해 개발된 품질 경영 기법이 식스시그마입니다. 1986년 모토로라의 엔지니어 빌 스미스는 TQC를 기반으로 한 식스시그마라는 독자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빌 스미스는 품질 관리 기법을 제조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회사 내의 전 부서, 예를 들면 영업이라든지 연구소, 관리 등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품질 관리 방법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은 모토로라에서 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회사는 GE입니다. 한마디로 GE의 잭 웰치 회장은 식스 시그마의 신봉자였습니다. 연간 8만 명의 GE 직원이 식스 시그마 훈련을 받았으며
식스시그마를 채택한 이후 50만 명이 식스시그마 훈련 과정을 완료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 보너스를 식스시그마 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였고, 임원은 식스시그마 전문가 수준인 블랙벨트 인증을 받아야 스톡 옵션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스시그마 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2001년 GE 연수익은 136억 달러로 5년 전 대비해서 66%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LG가 식스시그마를 도입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뒤이어 식스시그마를 경영혁신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식스시그마를 통한 경영혁신이 네 번째 제조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얘기한 품질관리 방법론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 방법론 모두 단계적 절차가 만들어져 있고 품질혁신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식스시그마의 과거만큼 열광하지 않습니다. 2001년 잭 웰치의 은퇴 이후 GE의 식스시그마 열기는 점차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입 초기의 선교적 열정은 식스시그마 훈련에 별 관심이 없는 직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스시그마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사소한 개선에 집중하는 형식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GE는 금융 서비스 부문의 경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당연 금융 서비스업은 GE의 자회사 중 최대 규모로 커지게 되었고요. GE가 금융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와중에 불행하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룹 전체를 기우뚱하게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GE는 이후 쇠락의 길을 겪게 되고 식스시그마 경영 혁신 방법론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위 쇠락의 문제는 식스시그마를 통한 경영 혁신 방법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식스시그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혁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대단한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식스시그마를 경영 혁신 방법론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잭 웰치 이후 GE가 식스시그마로부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코나 HR 컨설팅의 롭 툴레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제조업에서는 식스시그마를 짜낼 수 있을 만큼 이미 다 짜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과정을 주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치 쿼츠는 주어진 과정의 단계를 단순히 따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경영은 점차 복잡해졌고 상호 연관성을 띠게 됐다. 어떤 단일 시스템도 경영 전반을 좌우하기란 힘들다. 라며 미래의 스마트한 기업들은 시스템과 기술을 끊임없이 함께 진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응력과 유연성이 있는 직원들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식스시그마를 경영혁신의 방법론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던 회사들은 10년 이상 식스시그마를 진행하면서 도입 초기에 큰 경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가 큰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어 가고 직원들은 점차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식스시그마의 DMAIC 단계를 적용해야 하는 비효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비효율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GE의 쇠락은 식스시그마를 중단하기 위한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식스시그마를 비롯한 통계적 품질관리, 통계적 공정관리는 제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조혁신 기법임이 확실하고 이를 통해 우리 제조업의 품질 수준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의 가속화, 기술자들의 노령화, 고객 요구의 다양성의 증가의 시대에 기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과연 전문가 또는 기술자의 지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을 제조 혁신 기법에 접목하여 고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화된 시스템 내에서는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제조 혁신 과정이 실시간 공정의 모니터링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빠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포함한 IT 기술은 이를 가능하도록 발전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을 접목하여 품질 관리 기법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